지금 쭉 이제 그 미국 쪽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국내 금리 상황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국내는 기준금리는 계속 0.5%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뭐 유지가 동결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 장단기 그 국채 금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기준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기준 금리가 초단기 금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리가 이렇게 쭉 있으면 이게 기준 금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일짜리 금리예요. 7일짜리 금리를 기준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금리 전체를 조절하는데 네. 그러면 7일짜리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면 한 달짜리, 1년짜리, 3년짜리 이런 금리들은 영향을 받아요. 예. 얘가 올렸다 내렸다 하면 얘네들 이 정도까지는 같이 올랐다 내렸다 하죠. 근데 10년짜리 금리나 30년짜리 금리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아요. 예. 그러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재는 인상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예. 당분간은. 예. 그러면 꽉 잡고 있죠. 그러면 예. 단기 금리는 올라가지 못해요. 네. 물가가 오르거나 성장이 나와도. 그럼 얘네는 딱 잡혀 있는 상태에서 장기 금리만 물가 상승을 반영하면 이렇게 튀어오른 거죠. 네. 그러면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이제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예. 지금 그런 식으로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될 때 이게 이제 경기나 네. 또는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일단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하면 되게 비겁한 말씀 같은데 결국 좋은 거하고 나쁜 거란 얘기겠죠. 근데 예. 하나씩 좀 말씀드리면 좋은 게 뭐냐면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가 되잖아요. 네. 은행은 단기로 자금을 빌려가지고 장기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단기 금리가 낮고 장기 금리가 높죠. 예. 그럼 은행은 자금을 싸게 가져와서 비싸게 빌려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은행에 마진이 남잖아요. 예. 그럼 은행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줄 돈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 네. 그러면은 시중에 돈을 많이 뿌려주게 되겠죠. 예. 네. 그럼 펑펑 자금이 흘러나가게 되면 기업들이나 이런 쪽으로 자금이 펑펑 흘러져 나가게 되면 예. 실물 경기 회복에 상당히 큰 도움을 줄 수가 그렇죠. 있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예. 두 번째 효과는 만약에 그럼 이 장단기 금리가 계속 벌어지는 게 좋은 거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장기 금리가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면 이게 오히려 연체율을 높여버릴 수도 있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레벨이 얼마냐 이건 모르죠. 예. 근데 다만 아직까지 현재 레벨에서는 크게 부담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정 수준의 장단기 금리 차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경제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최근에 보면은 은행주들이 조금씩 이제 부각이 됐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이제 벌어지면서 은행들의 대출에 대한 동인이 생겨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은행의 수익성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죠. 이런 쪽하고 좀 연기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지기 시작할 초입에 은행주들을 사면은 수익이 나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 보면 쉬워 보이는 게 이게 금리를 예측하는 게 어려운데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를 예측을 해서 그 차이를 예측한다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예측할 때 어떤 투자나 이런 쪽에서도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금리 다음으로 이제 환율 한번 네. 이야기하고 싶은데 예. 지금 뭐 역송금 이제 배당금 역송금 이슈가 네.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원달러 환율 보면은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뭐 네. 환율 1달러에 네. 1,110원대 정도니까 그렇다면 외국인이 결국 우리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현재 최대 변수라고 하는데 네. 이 원화 강세 국면이 조금 더 지속된다면 외국인의 우리 시장 귀환 이게 앞으로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도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원화 강세가 저도 맞을 것 같고요.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국면이 원화 강세라고 얘기하기가 조금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런가요? 작년 연말이나 연초로 가보면 원달러 환율이 1,080원 정도 했어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1,080원이 있으면 1달러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지금 1,119원, 20원 합니다. 네. 1,120개의 원화가 있어야 1달러를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예. 원화가 약세고 달러가 강세를 보인 겁니다. 예. 물론 달러가 튀어오를 때 1,080원에서 1,140원까지 튀어오른 다음에 예. 1,120원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흐름만 보면은 달러가 약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1,080원부터의 흐름으로 보면은 달러가 강세를 보인 겁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예. 우리가 흐름을 갖다가 이게 지금 달러 약세 추세다라고 지금 현재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만 보고서 외국인들이 환율 요인으로 들어온다라고 해석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저는 조금 바라보는 게 이제 이런 걸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환율이라는 걸 바라볼 때 금리라는 것도 중요하고 성장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네. 그러면 금리가 높으면은 금리가 높은 나라의 통화를 사고 싶죠. 그렇죠. 예. 그리고 성장이 나온다면 그 성장이 나오는 국가의 통화를 사서 예. 그 성장을 배당으로 먹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습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백신의 보급이라는 걸 한번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머징 국가들에 비해서 미국의 백신 보급이 보다 빠르죠. 예. 영국이나 뭐 이제 이스라엘이 좀 더 빠르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백신 보급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연말이면은 70% 80%까지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은 재정 부양을 해주면서도 백신도 돌아오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럼 미국의 성장 모멘텀이 다른 나라 성장보다는 좀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이 차별화가 커지면요. 예. 달러 강세가 예, 간다. 달러 강세가 그렇죠. 일시적으로 돈이 나타날 오르게 수가 되면. 있습니다. 예. 예, 예. 물론 다른 나라도 백신 가져오면 근데 시차가 있잖아요. 예. 그 시차 동안엔 달러 강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환율만 바라보면서 네. 지금이 달러 약세다라고 규정을 하고 이걸로 주식에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지금 조금은 성급하지 않나.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달러 대비 원화는 그런데 달러 대비 뭐 유로화라든가 위안화는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이제 위안화 말씀을 좀 간단하게만 드리면요. 달러 위안 환율이 달러당 6.4위안까지 내려갔다가 네. 지금 6.55위안까지 올라갔다 좀 내려왔어요. 예. 6.51위안 요 정도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위안화를 잠깐 좀 바라보면 지금 중국은 코로나 그 충격으로부터 가장 빠르게 회복을 한 다음에 긴축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채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금리를 낮게 유지하게 되면은 버블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면서. 네. 그래서 사실 보시면 올해 1월 달에 중국이 한번 긴축을 하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저기 설날 연휴 전후해 가지고 조금 자금을 좀 빨아들였다가 날리니까. 시장이 크게 흔들리니까 깜짝 놀래 가지고 다시 자금을 뿌려주면서 이제 네. 그걸 이제 정리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자금 유입이 들어오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그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해 1분기에 꽤 예. 많이 뛰었어요, 중국 쪽에. 아. 그러면 예.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부채가 더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자꾸 뛰니까 부채 버블의 문제, 부동산 버블의 문제가 커지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를 악물고 긴축에 좀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강력한 긴축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유동성 유입을 갖다가 조금씩은 줄여주려고 예. 시중 유동성을 조금씩 줄이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시중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내수 경제가 아무래도 조금은 흔들릴 수가 그렇죠. 있겠죠. 예. 중국도 성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성장이 중요한데 성장이라는 건 내수로 성장하는 방법이 있고 수출로 성장하는 방법이 있겠죠. 네. 내수 성장이 막히게 되면 수출 성장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네. 수출 성장을 열어야 되는데 위안화 강세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준의 위안화 레벨을 유지하거나 예. 강력 위안화의 강세를 열어주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안화가 이렇게 또 옛날 수준으로 지난 연초 수준으로 빠르게 강세로 간다 이런 시나리오보다는 네. 오히려 지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달러 대비해서 위안화가 약세를 나타낼 가능성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열어둘 필요가 있고요. 예. 요걸 같이 반영해서 위안화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는 게 한국 원화도 되게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환율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조건 달러 약세다. 네. 계속 달러는 내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양방향의 가능성을 같이 좀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지금 그 중국은 그래도 그 자체적인 어떤 금융시장을 좀 키우려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위안화가 네. 너무 약세로 가서는 좀 곤란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보면은 위안화 약세 흐름이 아까 말씀대로 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엔 미국이나 또는 뭐 다른 선진 서방에서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이 정도 가는 게 만족스러울까? 좀 그런 점에서는 좀 의문도 가거든요. 네. 어떤가요? 그게 이제 얼마나 장기 플랜을 갖고서 거기에 접근하느냐 네. 이건데 단기 플랜하고 장기 플랜은 분명히 좀 다르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위안화가 국제화돼야 된다. 네. 금융시장 개방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건 중국이 의도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고 그걸 위해 위안화가 강세로 가는 건 필요하다. 네.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당장 지금일 필요까지는 없을 수 있죠. 이게 금융시장 개방이라는 게요. 예. 금융시장 개방을 왜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중국으로 유동성이 들어오니까 문을 열어젖히면. 근데 문을 열어젖히면요. 들어올 수도 있지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우리가 예.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예.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을 하려고 했었던 게 14년도, 15년도에 그랬었어요. 예. 후강통이라는 걸 하면서 문을 열어젖히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앞서 얘기한 거하고 만납니다만 15년도 12월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죠. 네. 미국 경제 좋았습니다. 예. 성장이 좋고 금리가 올라가요. 예. 그럼 돈이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쏠리게 되죠. 예. 미국으로 돈이 중력이 미국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문을 열어젖힙니다. 이쪽으로 돈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자금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중국에서 유동성이 빠르게 빨려 나가니까 중국에서 그때 당시에 다시 수문을 닫아버리면서 예. 다시 이제 내실을 다지는데 이제 기울이게 되 이거 중심을 잡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도 하반기에 달러가 빠르게 약세로 갔었습니다. 네. 그때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행보가 정말 빨랐어요. 근데 지금 미국의 성장이 셀 것 같다는 얘기하고 금리가 탁탁 튀어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되냐면 잠시 템포 조절도 필요할 수 있죠. 지금은 중국도 이제 완급 조절 중에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네. 그런 맥락인지 몰라도 지금 중국의 증시 상태가 썩 좋은 거는 아니더라고요. 네. 뭐 약간 뭐 오르기도 하는데 네. 기대만큼 오르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중국의 뭐 경기 자체도 썩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또 코로나 타격도 많지 않았는데 주식 수준이 썩 좋지 않은 게 결국은 금리 그런 문제인지 환율 문제인지 또 다른 요인은 뭐가 그러니까 있는지. 결국에는 금융시장의 개방 속도가 늦춰진다는 거, 네. 그리고 성장이 나오는 걸 보면서 긴축으로 들어섰다는 거. 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유동성의 힘으로 올랐다라고 하면 사실상 다른 나라 어떤 나라보다 테이퍼링을 빠르게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중국 증시에는 좀 안 좋은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빅테크에 대한 규제도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예.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건 미국의 빅테크인데 네. 사실 중국은 지금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죠. 예, 네. 예. 그래서 엔트그룹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저는 조금 이제 중국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항상 이제 주식시장에 현재는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의 리스크들도 같이 봐야 된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긴축을 먼저 시작했다라는 점,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부채 관리에 들어갔다는 점,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시작이 됐다는 것. 상황이 너무 어렵잖아요. 예. 그럴 때는 빅테크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먹고 살만하니까 빅테크 규제하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예. 이제 아마 증세라든지 미국에서도 이제 증세라든지 빅테크 규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도 아마 이제 상황이 조금 더 호전이 되면 그런 이슈들도 이제 나오게 될 거고 예. 그런 마찬가지로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고민들도 미국 시장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보니까 뭐 터키라든가 브라질, 네. 뭐 러시아 여기서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올렸다는 뉴스가 있던데 네. 굉장히 빨리 올린 거 아닌가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올렸어요? 금리를 인상했다는 게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린 건 아니고요. 네. 예. 올릴 수밖에 없어서 올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터키나 브라질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조금 억울한 면도 있을 거예요. 미국의 금리가 높은데 자기들이 금리를 막 잡아내리잖아요. 네. 그럼 돈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내릴 수 있냐면 미국이 금리를 팍 잡아내릴 때 그때 자기들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확 내리니까 작년에 미국이 금리를 확 내리니까 자기들도 따라 내렸어요. 뒤늦게. 예. 근데 미국이 좋아지니까 갑자기 자기들이 이제 금리가 이제 시장 금리가 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자기들은 내려와 있는 상태죠. 깜짝 놀라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내려와서 회복돼야지 올리면 되는데 문제는 얘네가 먼저 튀어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앗한 다음에 놀라게 되겠죠. 그럼 자본이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예. 그럼 돈이 빠져나갈 때 터키의 자산을 팔고 터키 통화를 판 다음에 달러를 사서 나가죠. 그럼 터키 통화 가치가 무너져 버릴 그렇죠. 겁니다. 예. 터키 통화 가치가 무너지게 되면은 터키의 물가가 뛰게 되거든요. 네. 예. 물가가 뛰면 금리를 올려서 잡아야겠죠. 나가지 못하게. 예. 그래서 이제 금리를 지금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텝이 꼬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갑자기 뛰고 미국의 그러니까요. 성장이 세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미국은 기준금리는 잡고 있는데 시장금리가 올라가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지금 나머지 국가들이 올리는 예, 거군요. 그건 이제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그 부분이 나중에 글로벌 경제 약간의 어떤 위기 요인도 될 수 있겠네요. 회복을 할 때요. 네. 그게 항상 발목을 잡곤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테이퍼링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프레자일 5가 흔들렸다는 예, 말씀 네. 드렸죠. 예. 예. 그리고 15년도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멈췄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시장이 흔들렸기 때문이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네. 두 개의 공통점은 이머징입니다. 예. 그래서 예. 금리를 인상하려고 할 때 항상 발목을 잡는 요인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에 연약한 약한 고리가 있습니다. 예. 예, 전 세계가 지금은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초연한 게 아니라 다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약한 고리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터키나 브라질이나 러시아 같은 데 환율이나 이런 걸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공부할 건 끝이 없는데. 근데 지금 또 하나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이제 달러화가
뭐 약세가 되니까 뭐 지금 아직 약세도 아니라고 합니다만 네. 어쨌든 상대적으로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약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원자재가 뭐 구리라든지 뭐 니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금하고 은은 또 좀 덜 오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이런 그 변화는 왜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뭐 이게 금 이제, 투자도 네. 많이 있으니까. 예. 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금이라는 거는 원자재로서의 특성도 있지만 예. 통화로서의 특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의 성장이 나오게 되잖아요. 네. 원자재는 굉장히 성장이 나오게 되면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할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뛰게 되거든요. 네. 근데 금이라는 건 원자재의 특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네. 다른 구리나 아니면 원유에 비해서는 네. 오히려 통화라든지 귀금속으로서의 특성이 훨씬 더 강한 편이에요. 네. 그러면 성장이 나왔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해당 국가로 자금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이화폐에 대한 힘이 생겨나는 거죠. 네. 종이화폐에 대한 신뢰가 세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성장이 무너졌을 때 예. 대비해서. 그러면 굳이 금이라는 곳으로 대피해 있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성장이 나오게 되면 금리도 뛰어오르게 되죠. 네. 예를 들어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 금리를 많이 줍니다. 네. 금은요, 금리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놔도 늘어나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나 이런 때에는 금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성장이 나오고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금이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지금처럼 그래서 실제로 금 가격이 한번 예리하게 무너졌던 게 작년도 11월에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요. 예. 그때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백신 네. 백신 개발이 됐다. 예. 이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금이 연거푸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미국의 지금 경기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금 가격은 뭐 오르진 않겠네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금이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성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다. 예. 일시적인 성장에 의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은 금이라든지 이런 자산들은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금값이 이렇게 뭐 제 순전히 개인적 추정인데요. 금값이 별로 힘을 못 쓰는 게 최근에 금을 대체할 수도 있는 암호화폐 예. 이런 부분에 힘을 쓰다 보니까 뭐 금을 이렇게 가지고 싶은 어떤 투자의 심리가 좀 옮겨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우리 네. 부부장 생각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암호화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말씀이 조심스럽긴 한데요. 예.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게 디지털 금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진짜 디지털 금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대중의 인식이 그렇게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기관이 금을 사들일 때 금에 대한 포지션은 주식 채권을 사면서 대체 자산으로서 네. 이 둘하고는 좀 다른 상관관계를 갖는 대체 자산으로서 금을 사들이는데 예. 그 대체 자산에 만약에 비트코인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네. 그 대체 자산에서 과거에 금을 갖고 있다가 금의 포지션을 줄이고 예. 비트코인을 사들일 수는 있겠죠. 네. 그럼 금으로 향했어야 될 돈이 비트코인으로 향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개연성을 열어둔다라고 하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이 이제 금 가격의 상승을 좀 찍어 누르고 있다. 네. 이런 해석도 일정 수준은 가능하겠죠. 예. 근데 뭐 그게 전부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저도 뭐 사실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지금 주식 말고 이제 자산 투자 중에서 금, 달러, 또 암호화폐 요 세 가지 약간 유사성도 있어 보이는데 네. 우리 이제 부부장님이 이쪽에도 나름 그래도 전문성이 있으니까 네.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네. 이런 쪽을 투자를 한다면 어느 정도 담는 게 좋을지 이런 네. 아이디어 한번 주시면. 사람마다 비율은 다 다를 것 같고요. 네네. 저는 다만 이제 어떤 컨셉으로 담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달러라는 거는 적립식으로 조금씩 보험의 형태로 담아가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건 중장기적인 달러의 약세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중간중간 달러가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튀어오르는 시기는 미국이 강해졌을 때도 튀어오를 수 있지만 금융시장이 굉장히 힘들어질 때도 튀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언제 힘들어지느냐 누구도 모르죠. 그러면 다만 확실한 거 하나는 금융시장이 혼탁해졌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때 달러는 어김없이 안전자산으로서의 기능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달러를 모아가지고 포트폴리오의 밑에 방어 라인을 하나 깔아놓는 의미로서 달러를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1번이 되고요. 예. 금은 아까 전에도 이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많은 분들이 미국이 성장을 할 것이다. 강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감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금 가격을 이렇게 짓누르는 요인이 될 겁니다. 만약 성장하지 않는다면 예. 생각보다 그 성장이
일시적인 성장에 그치고 다시 좀 어려운 저성장의 늪에 다시금 빠져든다면 그러면 페드는 추가적으로 돈을 뿌리면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포트폴리오라는 걸 짤 때 시장을 기가 막히게 맞출 수 있다면 예상할 수 있다면 포트폴리오를 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주가가 오를 때는 오르는 주식을 사고 떨어지기 직전에 주식을 팔고 안전자산을 사고 그걸 계속 하면은 계속 수익이 날 거지 않습니까? 포트폴리오를 하는 이유는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알 수 있죠.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는 있죠. 그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장의 시나리오도 있지만 성장이 일시적이고 그게 꺾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나리오가 찾아왔었을 때 내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자산은 금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금을 가져가는 거 이런 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조언해 드립니다. 근데 뭐 암호화폐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셨는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사는 게 되게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큰 기관들이 계속 사들이게 되면은 다른 큰 기관도 살 수밖에 없을 거야라는 생각이 들죠. 투자에서 제일 묘미는요. 제가 산 걸 뒤에서 누가 사주면 됩니다.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내가 산 걸 뒤에서 누군가 사줄 수 있다면은 투자하는 게 맞잖아요. 빚을 내서라도.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화폐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단계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다른 큰 기관들이 살 수 있으니까 살 거니까 내가 미리 선취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크게 작용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게 그래도 나중에 안정적인 자산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대신에 한 가지 넘어야 될 파고는 있습니다. 바로 규제죠.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이 있습니다. 너무 작은 자산들이 성장하는 것까지 다 일일이 규제를 하게 되면 시장의 원리를 파괴시켜버린다는 그런 이슈 때문에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미국의 중앙은행이나 재무부도 함부로 시장 원리에 손을 대고 싶어 하진 않죠.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만약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의 금융 시스템이나 화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위협하거나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금융 안정까지도 만약에 위협을 하는 정도에 달한다면 그때는 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건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가 너무 커졌을 땐 거기에 대한 대응, 반작용으로서 규제가 세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규제의 파고를 넘어서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또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뭐 올해 뭐 아직 몇 개월 남았는데요. 올 상황을 갖다 이렇게 쭉 볼 때 주목해야 될 뭐 포인트라고 그럴까요? 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제 저는 올해 이제 하반기에 그 G20에서 저기 법인세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증세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4조 달러만큼은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다 뚜렷한 아웃라인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물가가 안정이 되는지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만약에 거기서도 물가가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그럼 클라리다 부의장이 말했던 것처럼 연말에까지 이게 움직이질 않는다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가정이 틀렸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뭔가 스탠스에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런 이슈들이 있구나라는 걸 좀 감안을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제 흐름을 쭉 살펴봤고요. 그 올 하반기 물가 상황을 좀 주시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저희 그 오건영 부부장님 모셔가지고 명쾌한 흐름 파악에 도움이 되는 명쾌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좀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